저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었죠. 고정금리더라도 금리 오를 수 있다. 말만 고정금리다. 그 점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하신 분들이 많고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경제 변동은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빠르다. 다만 리먼 브라더스 은행 붕괴 이런 것처럼 임팩트 있는 타격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요. 과거에 리먼 브라더스 터지기 전에 여러 군데에서 터졌었죠. 베어스턴스도 터졌고 그 다음에 시티은행 이런 데도 문제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거품이 어디로 가장 많이 쏠렸어요? 거품이 가장 많이 쏠린 데부터 터지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는 어디가 가장 많이 쏠렸어요? 주식이 많이 쏠렸죠. 그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이 가장 많이 쏠렸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터진 거고,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쏠렸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땐 거품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은 코인이었죠. 그러니까 FTX부터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까지 번져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손실 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산 거 메꾸려고 하신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테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 크레딧 스위스 이런 데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요 유로존이라서 여기가 죽는다고 해서 막 낮추면은 또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크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빅스텝이 나오고 그런 정도라면은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고정금리는 괜찮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올해 6월이죠. 자, 영끌이란 게 쉬운 게 아니다. 재작년부터 집값의 40% 정도만 대출해주고 신용대출도 1억 원이 넘으면 집 살 때 사용할 수 없게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분기마다 체크하고 걸리면 회수한다. 그래서 예시를 들자. 내 주변에 요때부터 걸러야 되죠. 소설 스멜이 슬슬 풍기죠. 그랬을 때 10억 원짜리 주택을 산 30대 부부가 있다. 그리고 40% 나오는 대출로 4억 원을 마련하고 현금 5억에 퇴직금 및 개인연금 내지에 1억 원을 투입했다. 즉 LTV 40% 받은 거죠. LTV 40% 받은 게 영끌이에요? 살다 처음 듣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입주 준비하는 동안 이미 5천만 원 이상 갚았더라. 연봉 합치면 1억 5천만 원 이상인데, 연봉 1억 5천이면은 저번에 누군가 말씀해 주셨죠? 저 정도면 상위 10%죠. 근데 집값 10억짜리는 상위 10%예요? 그리고 퇴직금 해지 1억? 그 다음에 연봉 1억 5천? 이게 일반적인 영끌족의 삶이냐? 그래서 연봉이 1억 5천인데 이자 좀 올랐다고 큰일 날 것 같나? 고정금리라서 오르지도 않는다. 물론 요 멘트 때문에 들고 왔어요. 다시 한번.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영끌이라고 말하는 일단 구라. 그 다음에 뭐예요? 금리 1, 2% 오른다고 폭락이 온다면 우리 경제는 생각 이상으로 망가져 있다는 거. 우리 경제는 생각 이상으로 망가져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아는 경우라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영끌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영끌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자산과 대출이 다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원리금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끌이라고 부르죠. 영끌해가지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영끌했어. 그리고 내가 연봉이 한 1억 5천 되는데, 연봉 1억 5천이면 한 달에 얼마죠? 세전 1억 5천이라고 하고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집 갚는데 300만 원이나 들어가. 나 그래서 700만 원밖에 못 써. 이게 영끌이에요? 그런데 영끌도 아닌 걸 가지고 영끌, 그리고 고정금리라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정금리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고정 플러스 변동이죠.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고정금리 하다가 변동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또 한 가지, 약관 보시면 뭐라 그래요? 고정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위기 때는. 팩트체크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에 다소 다른 내용이 있다. 자, 약관은 이건 계약서죠. 요 내용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외 조항, 국가 경제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로, 상담도 아니고 통지, 우리 올릴 거야 하고 통지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어때요?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고 은행이 주장하면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 말들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집사라고 했던 상용주들 지금 뭐라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는데, 전쟁이 터질 줄 몰랐는데,
물가가 더 올라서 기준금리 더 오를 것 같은데 현저한 경제 변동 사정이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은 고정금리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가계대출 문제도 원래는 가계대출이 터지게 생겼었는데 진퇴 양난이 하나 생겨버렸죠. 돈맥 경화. 왜? 부동산 PF. 여기서 레고랜드 터뜨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전채. 레고랜드 한전채 크로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흥땡생명. 물론 여기서는 결국에는 콜옵션 발동 안 하기로 했지만 콜옵션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터지면서 물론 이게 핵심이죠. 그랬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PF가 문제가 먼저 터졌죠. 문제가 먼저 터지면서 돈맥 경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시행사들이 갚지 못하면 건설사가 떠안게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보시면 정비사업, 2000년대 리모델링 조합. 여기서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2금융권에서 물론 1금융보다 2금융이 빨리 터지죠. 지금 2금융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2금융권에서 4년간 고정금리 2.9%에 1000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금리 인상 요청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얼마나 인상할 거예요? 하겠다고 하면 다 붙일게. 변동은요, 위기가 큰 것부터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금융은 아직 괜찮다. 근데 2금융권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2금융 PF 크로스 하면서 여기서 고정금리가 인상이 되는 상황이 먼저 발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PF 1금융으로 가든가 아니면 2금융 가계 이런 쪽에서 터지겠죠. 가계부채도 지금 굉장히 위험하니까. 시작이 됐다는 거는 이제 번져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축은행 이런 데 돈 구하기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은행채보다 더 높게 발행해야 되죠. 1금융보다 더 높은 이율로 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금금리 올리기 쉽지도 않고 PF에 묶인 돈도 그만큼 많다. 이런 걸 따져봤을 때 2금융이 굉장히 위기가 커져서 지금 자금회수에 빨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못 올려주면 내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주담대 고정금리를 몰린다. 왜? 1%포인트 더 싸니까. 그래서 은행권은 주담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하는데 기준금리 인상 여기로 코픽스가 최고치로 올라갔고 여기 어때요? 고정금리 지표금리인 금융채 5년물 요게 진정되면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싸다. 이것보다 지금 더 현저한 경제사정 변경이 뭐가 있을까요? 변동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고정금리보다 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만큼 금융사정이 현저하게 변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 이것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은행권에서는 자 고정금리 잘 유지해 주려면요 은행이요 힘들지 않아야 돼요. 은행이 힘들지 않으면은 그래 저쪽에서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중도 굉장히 높고 금리 올라가는데 변동금리들한테 받으면 되지 왜 굳이 고정금리까지 건드려. 은행이 이런 상황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은행을 너무 쪼고 있어요. 모든 피해를 은행이 해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압박 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125조 금융지원 대부분은 은행한테 떠넘기고 있죠. 정부에서 한 4.7조 해줬나? 그 다음에 MBS 의무 보유 기간 늘려라. MBS 뭐라 그랬어요? 주택으로 발행한 채권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있으래요. 발행 보유 기간 늘리래요. 처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하하도록 압박 주고 있죠. 은행이 위험은 떠안고 있고 부담은 가중되는데 수익은 올리지 말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번에 보시면요 상반기 은행 순이익 10조 원 육박 이자 이익만 26조 원 이러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을 만들면서 은행이 부담을 떠안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어때요? 이자 이익이 26조 원인데 순이익이 10조 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예요? 상반기 이자 이익은 증가했지만 금리 인상으로 근데 대손 비용이 늘고 비이자 이익이 줄었다. 그래서 이자 이익은 4조 1천억 정도 늘었는데 비이자 이익은 3조 2천억이 줄었다. 여기에 유가증권 평가 손실의 영향으로 1조 3천억 줄고 수수료 이익 2천억 감소하고 외환 파생 관련 이익 2천억 늘었지만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이런 부분들 충당금 더 늘리고 하니까 오히려 줄더라. 1금융권이 돈은 많이 벌었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생각하셔야 될 게 바젤3가 이제 하나씩 적용이 되면서 돈을 더 많이 확보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는
한 달에 막 300만 원 정도 집에다 생활비를 갖다 주면 된다. 근데 나가서 한 500만 원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은 전보다 버는 돈은 한 7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집에서 생활비를 600만 원씩 갖다 줘야 돼. 이런 느낌인 것처럼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연체율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연체율도 소상공인이 연장했죠? 이자 상환 이후에 계속 연장하면서 그 사람들은 연체율에 안 들어가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다 빼고 연체율을 계산하니까 안 위험한 사람들이 남으니까 연체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연체율도 이제 슬금슬금 증가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 아직 계산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이 거긴 통계도 못 잡고 계산도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금을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은행 부담은 늘리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한 거예요? 은행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유예를 했죠. 근데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바젤3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연장할 거예요? 국가 신뢰도 다 떨어진 다음에, 은행 신뢰도 다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하다, 이건 둘째치고요. 우리나라 은행은 그래도 1금융권까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아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처럼 막 여기저기 투자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이자로 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은행이 부실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실 대출을 정리하겠죠. 부실 대출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느냐? 부실하지 않은 대출도 빨리 회수하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고정금리도 우리 나가는 돈 많은데 고정금리 너네 내가 경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어. 고정금리도 인상해. 그 다음에 저기 못 갚는 사람들 빨리빨리 갚어. 회수 들어갈 거야. 집값 무너지면은 LTV 50%로 너네 처음에 받았는데 집값이 무너졌어. 10억짜리가 8억 됐어. 근데 너 5억 받았으니까 1억 내놔. 강제 회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올라가는 걸 멈추게 만들어서 부동산 하락을 막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정책들이 여기를 막아놔서 여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풍선 효과예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경매 넘어가기 시작하고 말씀하신 대로 혹은 경매 넘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차익이 남았을 때 빨리 팔려고 하는 사람들 금매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다. 근데 부실이 굉장히 크죠. 은행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저축은행도 도와줘야 돼요. 금융권에서 수신금리 경쟁으로 저축은행은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금융위에서 이금융권 유동성 보고 나섰다. 그래서 자금 조달 경쟁 자제하고 은행장들에게 유동성 공급하고 자금 조달 협조하라.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금융권 부실까지 1금융까지 퍼지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자금 조달 경쟁이 막혔어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돈을 빌려주되 리스크를 많이 지되 많이 돌아오도록 만드느냐 아니면 안 빌려주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보통은 금리 이렇게 높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게 대출금리로 반영이 된다. 기존 대출금리로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신규 대출금리로 반영이 되든지 다 반영이 되겠죠. 고정금리도 피해갈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미 조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요 은행은 자금 조달이 힘들어졌다고 했죠. 은행채 발행하지 말래요. 왜? 부동산 PF 터졌어요. 요거 PF 문제가 왜 터진 거예요? 지방채 문제로 터졌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확 줄었는데 한전채, 은행채 이런 것들은 많이 발행하면은 이것들을 사람들이 사준다. 그러면요 다른 기업에서 우리 기업도 채권 냈어요. 거기 신뢰도 없잖아. 안 사. 아니면은 그래? 그러면 한 금리 10% 주면 사줄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거저먹기로 이런 데 가서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비싸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요것도 막아버렸어요. 은행은 자금을 더 막을 것이다. 더 막고 회수가 빨라질 것이다. 자 결론 요건 좀 써서 정리합시다. 첫 번째 1금융이 원래는 안전한데 지금 정부가 부담 떠넘기고 있죠. 정부가 부담 떠넘기는 거 135조 풀어야 되는데 한 4.7조만 하고 은행 너네 알아서 풀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예요? 2금융 안정하는데 도와줘. 은행채 내지마. 막 이런 압박들을 받고 있어요. 대출금리 올리지마. 근데 이 대출금리 올리지마를 대출금리를 눌러라가 아니라 예대금리 차를 줄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선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은 나오는 행동이 부실채권 회수, 그 다음에 기존 채권에 대해서도 자본 확보를 많이 들어가겠죠. 혹은 기존 채권, 안전한 채권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고정금리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시중금리 인상이 더뎌질 수 있을까? 앞으로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경매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PF 쪽에서 터질 수도 있고 여기저기 위험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해야 될 것들은 바젤세로 인해서 더 깐깐하게 보유를 해야 된다. 미루고 밀어주고 있는 중이지만. 이런 것까지 따져보시면은 예전에 뭐 빚도 자산이다? 빚은 빚이에요. 그리고 예전엔 빚도 자산이었다면 지금은 빚은 폭탄이다. 고정금리라고 해서 너무 안심할 상황도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